안녕하세요. 오늘은 9단원 시험 범위가 지금 현재 9, 10, 11 세 단원이죠. 그래서 세 단원인데 먼저 9단원부터 이제 여러분 수업을 다 했는데 이 단원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9단원 전체를 복습하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영상은 총 3개가 나갈 건데요. 9단원 따로, 그 다음에 10단원, 11단원 해서 총 3개의 영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시험이 우리가 얼마 안 남았죠. 한 10일 정도? 그 10일 안에 이제, 적어도 영상을 여러 번 듣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제 했었던 노트 필기라든지 교과서 내용을 잘 본다면 이번 시험도 지난번처럼 무리 없이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은 9단원 글로벌 경제 활동과 지역 변화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9단원 글로벌 경제에 관련해서 글로벌 자체가 세계화라는 말이죠. 세계화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그리고 이제 농업의 세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의 세계화인데,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못하면서 경제 활동이 많이 이제 꺾였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서비스 분야, 특히 언택트 분야인데, 그쪽에 이제 세계화까지 같이 이제 볼 겁니다. 먼저 이제 교과서 순서에 맞게 160페이지에 있는 농업의 세계화부터 가보겠습니다. 농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이 농업의 세계화는 왜 나타났고, 이제 이 농업의 세계화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갖다주는 여러 가지 이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볼 건데요. 먼저 농업의 세계화가 이제 어떤 이제 이유로 나타났는지 그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농업 자체가 이제 세계화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농업을 과거에 이제 우리가 소규모로 생각했었던 이 농업 자체가요,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대규모화, 거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건데, 먼저 그 배경에는 첫 번째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죠.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농산물 자체가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로 이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전 세계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 자체가 거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이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와 그 다음에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이제 추구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거냐? 일단 WTO라고 하는 것은 국제무역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 내에 국가들끼리 이제 자유무역을 하기 위한 약속인데요. 이 두 개의 기구와 협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두 기구, 여기서 추구하는 자유무역은요, 국가 간의 관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무역 장벽 자체가 거의 없거나 이제 완전히 철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이제 농산물이 수출과 수입이 되고 있을 텐데, 수출과 수입이 될 때는요, 각 나라별로 매겨지는 세금, 즉 관세가 이제 있는데, 이 관세를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낮추거나 거의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면 A 국가에서 판매된 가격 그대로 B 국가로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훨씬 가격 자체가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과 수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농업 자체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과거에는 한 나라 안에서만 그 생산됐었던 농산물만 수요를 했다면, 지금은 생활 수준 향상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이제 그 생산되고 있는 많은 농산물들을 이제 수입해서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식문화가 이제 또 그 발달되면서 세계 여러 음식을 이제 한꺼번에 또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 다음에 이 FTA라든지 WTO의 어떤 출범, 그 다음 생활 수준 향상 때문에 농업의 세계화가 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의 세계화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을 몇 가지 볼 건데요. 일단 농업의 세계화의 기본 특징은요, 바로 이제 농업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냐?
상업적 농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또 농업 생산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먼저 상업적 농업의 발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업적 농업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는다. 또 조금 더 키워나가면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다고 하는 이 우리 스스로 생산해서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는 자급적 농업 방식. 쉽게 말해서 주로 곡물이 있죠. 쌀 같은 거. 곡식이 그 대표적인 건데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는다는 자급적 농업이 위주였다면 최근에 농업의 세계화 이후에서는요. 판매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로 많은 나라에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판매가 목적이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제 농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농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업의 세계화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농업 생산의 다각화를 둘 수 있는데 전에는 자급적 농업을 하면서 주로 이제 곡물 위주로 농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그 소득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세계화 영향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식량 위주였다면 지금은 기호작물이나 원예작물, 꽃 있죠? 기호작물 같은 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선택, 예를 들어서 주로 마시는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아니면 담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그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호작물 그러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단순한 어떤 곡물 위주의 농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기호작물로서 여러 개 소비가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농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작물이 많아지면서 다각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농업의 세계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플랜테이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그 이야기했었던 것이 농업의 이제 다각화를 볼 수 있었는데 그 다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기호작물의 이제 소비 증가였었죠. 특히 기호작물 하면 이제 많은 사람이 선택적으로 이제 이 소비를 늘리고 있는 작물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거냐면 커피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우리 책에 있는 걸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6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지금 팜 농장이 있어요. 여러분 팜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작물일 건데요. 여러분 매일 먹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과자나 아니면 또 우리 세제 같은 데 들어있는 건데요. 그 식물성 기름을 만드는 이제 그 원료인데 요 지금 팜을 지금 대량으로 지금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 그 인도네시아 농장이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요런 것을 지금 보시면 농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 넓은 곳에서 이제 그걸 재배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재배하냐? 여기 보시면 플랜테이션이라 나와 있죠.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1학년 때 배우셔서 잘 아실 텐데 어떤 거냐면 이제 현지 원주민의 노동력 이 현지 원주민 노동력 그러면요. 주로 노동력 자체가 값싼 곳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값싼 원주민의 노동력하고 선진국에서 많이 있는 것이 이제 기술과 자본이죠. 그런 것이 결합돼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생산되고 있는 방식이 이제 플랜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주로 이런 플랜테이션을 이제 하는 이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농업 자체를 거의 이제 그 대기업화하고 있는 농업 다국적 기업들이죠.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플랜테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마트 가보시면 바나나 상표에 이제 벨몬트라든지 아니면 DOLE 돌이라든지 아니면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네스프레소 네스카페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 요런 것들이 이제 플랜테이션 그 다국적 농업회사의 대표적 회사라고 보실 수 있죠. 거의 대부분 플랜테이션들은요, 원주민의 노동력과 토지가 바탕이 돼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요, 현지 자체의 노동력이라든지 토지 가격이 싸야 되고요, 또 이 플랜테이션 작물들 자체가 대부분 기호작물들, 특히 열대 기호작물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플랜테이션 기법이 이제 활용되는 지역은 거의 열대 기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 초록색
판이 이제 농장이죠. 이 농장 쪽 보시면 거의 지금 현재 어때요? 이 위도 영도선이지, 적도선에 우리가 보면 기후에서 열대의 기후죠. 그 기후에 이제 농장이 많이 있죠. 이 말은 플랜테이션 기법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농업의 어떤 세계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농업 생산 지역의 먼저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이 농업 생산 지역 이를테면 이제 플랜테이션 기법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제 열대기후 지역의 이제 모습을 볼 건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아무래도 외국계 농업 기업이 많이 진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바나나라든지 커피라든지 많은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작물들을 재배를 이제 하면서 대규모로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 작물 하나를 단일적으로 대규모로 재배하는 방식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 외국계 어떤 기업이 많이 진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규모 농업을 하다 보면요, 많은 주민들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면 그 지역에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지역의 환경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그 작물 자체의 어떤 성장과 또 이제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어떤 그 농약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토양 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 자연 생태계 그대로의 상태에서는요, 열대기후 상태에서 밀림이 우거지면서 여러 가지 작물이 이제 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식물이 자랄 수 있을 텐데요. 플랜테이션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벌리는 작물 자체, 한두 개 작물 자체를 대규모로 이제 생산을 해야 돼서 여러 개 작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단일 품종을 이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태계의 다양성 자체를 파괴해서, 그 생태계 자체의 어떤 나름대로 질서 자체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플랜테이션 지역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의 세계화 자체가 이제 소비 지역에는 어떤 변화를 갖다 주는가 보겠습니다. 일단 소비 지역에서는 농업이 세계화가 되면서 많은 이제 그 농산물들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다양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식탁에 아보카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등장을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아보카도 자체가 플랜테이션 작물로 이제 많이 재배가 되면서 수입이 많이 되고 있죠. 우리 식탁에 이제 아보카도 샐러드 먹어본 사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식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냐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농업 자체가 세계화되면서 돈이 많이 되는 농업으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돈이 많이 되는 농업 그러면 아무래도 육류죠. 그래서 고기를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요, 고기의 생산 늘어나고 또 많은 소비자들이 또 그에 발맞춰서 이제 고기가 많이 생산되면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육류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가 봤었던 플랜테이션 작물들, 특히 대표적으로 기호작물들이었었죠. 차나 커피, 카카오 이런 것들의 이제 소비 자체가 또 증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게 돼서 가격 자체가 이제 접근하기 쉬운 가격, 저렴한 가격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요, 이런 기호작물의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이 쌀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쌀 보면은 1인당 쌀 소비량 자체가 해마다 감소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것이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냐면 식량 자급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이제 저렴한 농산물들 자체가 수입이 막 됩니다. 농업의 세계화 자체는 그만큼 무역 장벽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쉽게 이제 수입이 된다는 거죠. 수입이 되면서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어떤 그 생산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자급률 자체 거의 제로인 작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밀인데요. 밀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외국산 그 밀이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밀을 재배를 했었어요. 했는데 외국산 값싼 밀이 들어오면서부터 굳이 우리가 어째 비싼 밀을 국내산 밀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산 밀 자체 소비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산 밀 자체가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밀의 식량 자급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 여기서 식량 자급률 하락이라는 것은요. 어떤 작물이 많냐면 거의 곡물과 관련된 작물의 식량 자급률이 하락합니다. 국내의 경쟁력 자체가 낮아지는 작물들, 전통 농업의 쇠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공유와 관련된 어떤 농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 이제 농업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요. 이 농업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어떤 농업 관련 대기업 자체가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싸게 이제 물건을 팔아버리기 때문에요. 우리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과 이제 어떤 가격 경쟁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들의 어떤 제품 자체가 팔리지 않게 되면서 농업의 소득 자체가 감소돼 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농가의 어떤 조금 발전 자체가 우리 농가 발전 자체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 이제 교과서 164페이지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체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다국적 기업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국적을 여러 개 갖고 있다. 그런 기업인데 정확히 이제 의미를 한번 볼게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지에 지점이라든지 생산 공장 운영하면서 이제 생산과 판매를 여러 곳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간단한 예로 이런 기업을 들 수가 있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로 삼성과 이제 친근함을 느끼는 것이 휴대폰이죠. 삼성의 휴대폰, 여기 있다. 요 휴대폰을 보게 되면요. 요 휴대폰을 만드는 이제 공장 자체는 우리 국내에 거의 없어요. 조립 공장은 보통 이제 과거에 중국에 있다가 지금 현재 베트남으로 이제 옮겨갔는데요. 조립 공장은 베트남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와 이제 생산 자체를 또 국내에서 하고 있고, 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하고 이제 해외, 유럽, 미국 여러 군데로 이제 뻗어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휴대폰이 한 대지만 요 한 대를 이제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라든지 또 이제 뭐 동남아시아 또 우리 한국 요런 여러 세계 각국에서 이제 기업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곳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서 공간적 분업이란 것은 뭐냐? 이 다국적 기업의 어떤 기업 활동 자체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한 곳에서 전부 다 하지 않고 나눠져 있다는 거. 이를테면 이제 본사나 연구소, 그 다음에 생산 공장이라든지 판매 지점 자체가 거의 이제 분리가 돼 있다는 건데요. 본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사면 기업의 전체적 틀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나 정보 같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본사가 많이 되고요. 연구소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많이 요구되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 많이 있는 전문 인력이 풍부한 곳에 이제 입지를 하는 것이 연구소입니다. 이 생산 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요, 많이 이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생산 공장 때문에 그러는데요.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옮겨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비를 쫓아서 가는 곳이 바로 생산 공장입니다. 노동비가 일반적으로 저렴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쉬운 판매 국가 이런 데에서 이제 생산 공장이 이제 많이 생산 공장이 이제 많이 건설이 되고요. 판매 지점은 소비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소득이 높은 지역에 주로 이제 판매 지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국적 기업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생산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매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갈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냐, 즉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 변화 둘 다 줄 건데, 먼저 긍정적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제발 오세요. 많은 지방자치자체 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라든지 굉장히 다국적 기업의 오너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왜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냐? 일단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 지역에 그 어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요,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생산 공장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다 현지인 고용을 거의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 증가 때문에 이제 다국적 기업 자체가 그 지역에서 이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증가와 더불어서 이 많은 노동자들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 자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을 특정 기업이 옴으로써 배울 수 있게 돼서 관련 기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의 긍정적 효과를 들 수 있죠. 그러나 부정적 영향 역시 이제 간과할 수 없는데, 이를테면 거의 이제 부정적 영향 측면에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생산 공장이 들어가는 이제 개발도상국 지역을 좀 보시면 될 건데, 생산 공장, 보통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을 말하냐면 단순 조립, 가공, 요런 생산에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생산 시설에 들어가는 다국적 기업들은, 그 지역들은요, 단순 노동에만 끝나는 일자리가 많고요. 또 하나, 생산 자체가 이제 그 연구 과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공산품에 대한 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 이런 것들로 인한 환경오염이 증가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생산되고 나서 만들어지고 판매해서 얻어낸 많은 이익들 자체가 생산 지역보다는 거의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많이 가버립니다. 이익 자체가 본사에서 보통 자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어떤 이점을 못 가지고 올 수 있다. 요 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이 다국적 기업의 부정적 영향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산업의 공동화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어디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냐면 166페이지 자료 1번에 보시면 이제 그걸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166페이지 자료 1번에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거를 화면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166페이지 책을 같이 보면서 할게요. 여러분 166페이지 보시면요. 유입기업 수하고 유출기업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유입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거고 유출은 나가는 거죠. 중국을 잠깐 봐보세요. 유입은 3으로 돼 있고 유출은 지금 11로 돼 있죠. 이 말은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많이 빠져나갔는데 요 빠져나가는 다 어디로 갔을까? 옆에 베트남을 봤더니요. 유입이 15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의 중국에 있던 많은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 쪽으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는 중국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생산 기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건비가 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은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서 생산 기지 자체를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중국 자체가 텅 비어버리겠죠. 바로 비어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산업 공동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 공동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8단원 시험범이었던 거기서 이제 인구 공동화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공동화라는 단어는 어디에 갖다 붙이든지 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비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어있다고. 이 공자가 빌공자거든요. 산업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잘 발달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그 메리트 상실 때문에 요 산업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우리 지역이 텅 비어버려서 갑자기 우리 지역 자체 경제가 주저앉아 버릴 수 있겠죠. 즉 해당 산업이 유출돼서 쇠퇴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실직자가 발생하고 지역 경제가 침체돼 버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상황 자체가 급변해서요. 그 지역 자체가 파산돼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게 바로 이 산업 공동화라는 겁니다. 특정 산업이 빠져나가 버려 가지고 그 지역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 우리는 이제 이 현상을 이제 교과서에서 어떤 걸로 또 봤었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산업공동화의 사례에서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이 디트로이트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그 짧은 뉴스를 하나 보여드렸을 건데요. 디트로이트는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었습니다. 디트로이트 하면 세계적인 자동차 도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디트로이트 자체가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그룹 중에 유명한 GM이라는 회사도 디트로이트에 있었는데요. 이제 GM이 파산하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를 접으려고 이제 이 디트로이트 운영하는 자동차 산업을 접게 됩니다. 너무 인건비도 세고 또 미국의 어떤 자동차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산업을 접어야 되겠다 하고 접습니다. 그러면 접어버리면요. 이 GM에서 근무하는 많은 노동자, 그 다음에 또 GM의 부품을 들고 있는 많은 또 이제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또 이 GM이라든지 주변 중소기업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라든지 온갖 이제 뭐 주변에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곳이 연쇄적으로 다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 그 산업 자체,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없어지면서, 즉 산업이 빠지면서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이제 파산돼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제 미국 내 이제 실업률이 평균 실업률 7.6%였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디트로이트의 어떤 GM 자체가 무너지면서 최대 18.6%까지 나왔다 그러고 살인범죄율도 미국에서 이제 1위였다고 하죠. 굉장히 이제 심각했었습니다. 도시가 파산난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 산업 공동화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무섭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성 산업 자체가 나가더라도 그 지역 경제에 어떤 타격을 덜 줄 수 있게끔 기초 체력을 좀 갖춰놔야 되는데,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뭐 생산 기치가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지역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이제 약해지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교과서 168페이지에 서비스업의 세계화를 보겠습니다. 서비스업의 세계화. 요 서비스업의 세계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제 교통과 통신, 바로 정보의 이제 발달 때문에 서비스업이 세계화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특히 지금 5G 시대죠. 5G 시대다 보니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손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인터넷으로 이제 손 안에 이제 모바일로 이제 뭐 어디 여행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상거래라든지 심지어 이제 강의도 이제 우리가 꼭 컴퓨터 앞에서 듣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 이제 와이파이만 통하면 어디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업 자체도 이제 전 세계 망만 연결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다 이제 서비스업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세계화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뭔가를 소비하고 또 뭔가를 이제 교육 같은 것도 받다 보니까요, 이런 서비스업의 세계화가 더 이제 확대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이 중에서 한 번쯤은 쇼핑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이베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곳은 또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정보화로 인해서, 즉 서비스업의 세계화로 인해서 최근에는 어떤 뭔가 2차 산업 같이 만들어내는 그 산업 말고요, 이렇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업을 진행하는 회사 자체가 최근에는 기업 순위가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비스업 자체가 규모가 커졌다는 거. 그러면 이 서비스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그 서비스업 자체가 이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볼 건데요. 일단 서비스업 자체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요, 통신 설비가 갖추어지거나 아니면 뭐, 그, 배송 자체가 이제 배송 어떤 망만 갖추어지면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싸거나 아니면 또 이제 쉽게 어떤 서비스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에 본사 말고 서비스업 지점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가 그 지역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서비스업과 관련된 이제 산업이 또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비스업 자체가 특별하게 이제 고도화된 기술을 이제 요구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콜센터 상담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AI가 그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지역의 서비스업 일자리 자체가 AI가 대체해버리면 사라질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자리 자체가 고도화된 노동력이 아닌 일자리는요,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을 만들어 놨는데 한동안 이 필리핀에 일자리가 많이 이제 생겨서 좋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생각만큼 효과가 크지 않네? 아니면 인건비가 올랐네? 딴 데로 가자. 쉽게 옮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 불안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일자리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 좋기는 한데요. 요 일자리 자체가 고도화된 숙련화된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조금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9단원을 마치겠습니다.